네,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오늘 오늘은 자영업께서 잠시 좀 빠진 상태에서 어디 갔어요? 영업하러. 허전하다 했어. 영업하러 갔어요. 영업하러 자영업. 갔어요? 오늘은 그래서 저희 세 명만 네. 네, 어디로 갔는지는 다녀와서 들어보는 걸로. 아마 네. 중국 아닐까요? 네, 다 알고 있네 이미. 제가 또 자기소개 빼뜨릴까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지적인 호기심과 충만한 행동으로 지식은 충만하지만 지갑이 조금 비어있는 신여성이라고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꿈을 꾸는 것이다. 꿈꿈입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영화 얘기에 조미료를 팍팍 채워줄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다들 선언하듯이 네, 꿍꿍이께서 또 설명해 주셨고 책사님은 종이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라고 써놓으셨네요. 아직도 책을 사랑하지 익숙하잖아요. 않는 거군요. 근데 우리 오늘 이게 스튜디오를 바꾸니까 분위기가 좋네. 네, 그러네요. 네? 아, 여기 뭐 핀란드식 사우나 같아 느낌이. 식사. 네, 어우. 저도 얼마 전에 역시 TV에서 본 것 같은데. 네.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 맞아. 역시. 땀을 네. 쫙 빼고 가겠어 아주. 저는 이 공간으로 주로 사용하면 자꾸 이렇게 주머니가 빌 텐데 이거 비쌉니까? 많이 비쌉니다. 많이 비싼 비쌉니까? 거. 비싼 거. 싼 거 위에. 저희의 중국어 실력이 정말 현지인들도 울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차이나는 무비 정말 봄날의 이 영화 빼놓을 수 없고 그 계절도 계절이지만 인생의 봄을 이야기할 때 항상 떠오르는 왕가희 감독의 2000년 개봉 영화 화양연화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벌써 2000년이에요. 이게 17년이 지난 영화라는 거죠. 믿겨지지가 않네.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갔나? 17년 전이면 내가 내가 그 나이 중학생? 때 가장 꽃다운 나이였을 때 봤던 영화인데 와 진짜 빠르다. 17년 전. 28 청춘 그 나이 때 아니었을까? 네 2000년이면 좋았을 때지. 그렇죠. 좋았을 때인데 전 지금도 좋습니다. 지금도 화양연화? 네. 화양 연화가요. 그 꽃다운 나이라는 뜻이에요. 화양이 꽃 같다. 이거 발음을 잘해야 되겠네. 꽃 같다, 꽃답다 이런 뜻이에요. 화양. 꽃같다. 그래서 왜 그 꽃보다 할배, 예. 꽃보다 청춘 뭐 이런 거 있죠. 꽃보다 F4 뭐 이런 거 할 때 전부 앞에 중국어 한자가 화양이에요. 화양. 꽃보다 할배는 화양예예 이렇게 붙거든요. 그래서 화양은 꽃 같다는 뜻이고 연화는 나이라는 뜻이에요. 니엔화라고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이 나이라는 말이. 요즘에 잘 쓰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쓰는 나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고 요 연화라는 말은 좀 옛날에 올드 할 때 썼던 그러니까 한 5, 60년대 때 주로 많이 썼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래도 있어요. 화양연화라는 옛날 노래가 있어요. 중국에서요? 홍콩에서 아. 유행했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트로트 같은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제목을 따와가지고 한 거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마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한때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예. 나오는데 그 말이 그냥 이 단어 자체가 이 단어 조합 자체가 꽃 같은 나이, 꽃다운 나이 이런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도 이승환이 부른 노래 중에 하나 화양연화 최근에 있었어요. 노래 네. 그럼 이승환 노래 잠깐 또 들어보고 싶네요. 뭐 네. 현재가 제일 우리로서는 꽃다운 나이지 뭐 가장 우리는 그쵸. 지금 꽃다운 나이를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아까 이거 보면서 왜 꽃다운 나이로 했는지 영화로 가면 네.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슬픈 얘기일 수 있는데 나는 좀 그런 생각을 네. 했거든요. 이 영화를 그러면은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큰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영화는 같은 날 한 아파트로 이사 온 두 남녀가 각자의 배우자가 서로 외도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로 인한 어떤 정보 공유와 외로움으로 인해서 이제 슬슬 사랑에 빠지지만 어떤 도덕적인 정조, 그다음에 어떤
그 가정에 대한 그 도덕적인 관념 이런 걸로 번민을 하다가 결국엔 헤어지는 물론 스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장대한 이제 한 편의 시처럼 굉장히 꽃처럼 흘러가죠. 이미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랑을 다룬 드라마처럼 대사의 난무와 막 엄청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정말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인물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조금 이제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영화를 어떻게 한번 이 영화의 느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바람 얘기죠. 바람 얘기. 네. 그죠? 바람은 불거나 맞거나 피우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네. 피우거나요. 피우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죠? 피웠죠. 피웠죠. 근데 뭐 양쪽에 쌍으로. 소재 자체로 보면 뭐 그렇게 독특한 건 아니잖아요. 늘상 있는 이게 나중에 영화의 소재. 우리나라 2005년도에 허진호 감독이 또 사랑 멜로의 또 귀재 아닙니까? 허진호 감독이 외출이라는 영화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누굽니까? 배용준, 배용준하고 손예진이 손예진. 주연한. 예. 그건 더 비극적이죠. 그걸 더 발견하는 순간이. 네네네. 아마 여기서도 좀 힌트를 얻었을 것 같긴 네. 한데 이제 서로 그러니까 남편하고 와이프가 그 사고를 당하죠. 그래서 이제 쫓아가 봤더니 둘이 이제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게 들통이 난 거지. 그래서 이제 배용준하고 손예진이 그 미묘한 어떤 그 감정들이 오가는 그런 걸 보여준 영화인데 상상력은 네. 있을 법한 상상력이죠, 그죠? 네. 늘상 소설에서도 많이 존재하는 이런 거에서 오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원카와이라고 합니다. 홍콩 말로는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왕가위. 혹시 왕가위? 왕가위를 왕가. 원카와이라고 하는데 왕가위가 그 뭐죠? 원래 소설 작품을 많이 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홍콩의 유명한 그 소설가 중에 하나인 유이창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그 소설가의 원작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네. 이 내용의 모티브가 네, 됐던 네, 거예요. 네. 이게 사실 2000년에 만들어진 영화이지만 배경은 62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62년. 62년. 상당히 그 근대라고 하기도 참 굉장히 미몽, 굉장히 도덕적인 관습과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시되는. 그런데 제가 그 60년대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여자 주인공 수리첸의 직업이 비서잖아요. 네. 저는 그게 되게 흥미로웠던 게 왜 외국에서도 여자들이 이제 사회 진출을 하면서 의상이나 패션 이런 것들에 되게 일하는 여성의 이미지 이런 게 막 만들어지고 그리고 비서의 역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일 처리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이 수리첸이 전문 여성으로서 직장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만 바라보는 여성이 아니라 자아가 형성돼 있고 자신의 선택과 결단이 굉장히 조금씩 깨우쳐져 가는 어떤 순간에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았던 그런 이미지로 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흥미롭다. 이 여자의 직업과 이 여자가 물론 당연히 입고 다녔던 패션도 너무나 인상 깊었지만 뒤에 가서 말을 하겠지만 제가 되게 흥미롭다라고 생각했던 초기 설정은 이 여자의 직업과 이 여자의 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1960년대인데요. 1960년대 홍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45년도에 일본이 망하죠. 일본이 망하고 1945년부터 49년까지 중국 대륙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949년도에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사회주의 중국이 공식적으로 수립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 홍콩은 뭐였냐? 홍콩은 이미 1842년도에 아편전쟁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남경조약이 체결되죠. 남경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영국령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40년부터 한 100년 동안을 홍콩은 지금 영국 땅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홍콩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중국 대륙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약간 듣보잡이었어요. 우리가 지금에서 와서 홍콩 그러면 엄청나게
저기 활성화되고 있어 번영된 보이고. 도시라고 생각되지만 1940년대까지만 해도 홍콩은 듣보잡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나라의 도시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막연하게 어떤 도시 이름을 들으면 몇 등 이게 떠오르잖아요. 부산 그러면 한국에서 2등 뭐 이렇게 떠오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당시 1930년대 40년대 중국 대륙 사람들은 1등 도시를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남경. 왜냐하면 남경에 국민당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경이 수도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남경을 1등이라고 생각했고 2등이 상하이예요. 상하이도 역시 남경 조약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프랑스, 미국, 영국이 땅을 빌려갔거든요. 조차해 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상하이가 한 몇십 년 만에 급부상해서 큰 도시로 아주 현대적인 도시로 30년대 40년대 동양에서는 가장 내로라 할 만한 도시로 화려하게 성장을 했죠. 홍콩은 그 다음쯤 어디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홍콩에서 왔다 그러면 다 촌뜨기라고 생각했고 이런 정도로 이제 홍콩을 무시하고 살았죠. 대륙 사람들이. 그런데 49년도에 공산화가 딱 되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 공산당이 싫은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싫은 사람들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갈 데가 홍콩밖에 없었던 거예요. 상하이도 다 점령당하고 했기 때문에 많은 대륙 사람들이 홍콩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을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남쪽으로 왔다 그래서 남래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상하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상하이는 이미 그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 물을 먹어봤기 때문에 여기가 공산화된다면 우리의 선택지는 바로 홍콩이다 라고 생각해서 홍콩으로 대거 이주를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홍콩에 그 원래 살던 홍콩 사람들, 그 다음에 홍콩에도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 그 다음에 49년 이후에도 또 몰래 건너오는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하는 정체성들이 뒤섞여서 홍콩, 오늘날의 홍콩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래서 뭐 많은 영화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렸죠. 장만옥하고 그다음에 누굽니까? 저 천밀밀이라는 영화 같은 경우도 대륙에서 건너온 홍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거고요. 그래서 그 1960년대의 홍콩은 중국 대륙 입장에서 보면 듣보잡이었지만 대륙 사람들을 대거 수용하면서 새롭게 발전해가는 그런 도시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는 이제 아마 다이나믹한 경제 성장을 이제 눈앞에 두고 사회가 이제 굉장히 그 활발해지는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동시에 같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출신을 따지게 되고 또 거류증을 뭐 주느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이제 땅은 적은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건물이 이제 높이 올라가게 되고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 이런 홍콩 호텔 가면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 공간 자체가 적습니다.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 60년대, 50년대, 60년대에 그런 어떤 그런 기본적인 홍콩 사회 분위기가 오늘날 같은 홍콩 사회 분위기가 막 형성되어 가고 있었던 시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왕가희 감독이 죄송합니다. 홍콩에 대한 그 소재들을 홍콩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에 대한 소재들을 많이 쓰는 이유가 본인이 유년 시절을 홍콩에서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왜 어렸을 때 어느 한 곳에서 진한 경험을 또는 진한 이미지를 갖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형처럼 존재하면서 어떤 스토리를 창작하거나 컨텐츠를 만들어낼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왕가의 영화에는 홍콩의 이미지가 참 시대별로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할 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왕가희 감독도 똑같이 상해 출신인데 홍콩으로 넘어온 거. 그래서 그렇게 영화 속에 보면 그런 문화들이 일부러 녹여도 낸다. 네, 그래서 맞아요. 30년대에 중국의 영화 산업이 가장 발달했던 도시가 상하이인데 이 상하이에서 영화계를 이끌던 사람들이 공산화가 될 것 같으니까 거의 대부분 빨리. 홍콩으로 도망옵니다.
그래서 그게 홍콩 영화가 발전하게 되는 가장 기틀이 돼요. 뭐 쇼브라더스나 이런 사람들이 물론 이제 싱가포르 갔다 오긴 합니다만 쇼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그 홍콩에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홍콩 영화를 발전시키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결국 근원은 상하이에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홍콩에서 뭐 무협 영화가 막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무협 영화가 원래 다 상하이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네. 또 그런. 네, 그래서 상하이하고 홍콩은 굉장히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영화는 영화니까 또 그런데 왜 문학가들 또 장희룡도 그런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연세가, 네. 상해에서 홍콩으로 오고 이런 것들 배경이. 네. 이 영화는 정말 할 얘기가 무궁무진한. 근데 이게 또 세대별로 좀 다른 게 60년대를 이제 이해하는 분들은 그 사랑의 절절함을 이렇게 또 마무리 지었구나라는 공감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최근 세대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리뷰를 한 걸 제가 살짝 봤는데 답답하다. 그럴 수 있죠. 속도감을 즐기는 관객들한테는 굉장히 답답할 수 있죠. 답답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제 핸드폰 컬러링에도 이걸 넷 킹컨의 노래를 해놨는데 그 리뷰를 읽어보니까 세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세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답답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느껴졌던 느낌이 뭐냐면 사실 화양연화가 왕가의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굉장히 그 시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이미지라는 면에서 앞에는 스톱모션이라든지 또는 그 굉장히 빨리빨리 촬영을 하는 굉장히 기법 자체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몽따주가 되게 심했었는데 이 영화는 오히려 그 반대의 슬로우 모션이 되게 많고 마치 광고의 한 장면처럼 천천히 흘러가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사랑이나 어떤 사람과의 마음이 이렇게 통하면은 시간이 막 멈추고 현재가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형상화시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촬영 기법이 엄청 지금에서는 잘 안 쓰는 요즘은 엄청 빠르고 막 그렇잖아요. 짧고. 근데 그래서 그런가? 근데 저는 화양연화에서 가장 그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촬영 기법인 것 같아요. 굉장한 슬로우 모션과 반복적인 어떤 스침, 엇갈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저속 촬영을 많이 했죠. 그죠? 네. 일부러. 네. 일부러. 네. 그래서 그 이미지상으로 보면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묘사에 가까운 그 굉장히 자세하게 그 상황을 들여다보고 느낌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1990년대 후반 방송 같은 경우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감성 스토리텔링 이런 게 늘어나면서 방송에서의 촬영 기법이 굉장히 타이트하면서 그 홀드라고 얘기하는 스틸 장면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방송에서 여행 프로나 이미지샷 같은 데서.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 2000년대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식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개인의 어떤 내밀함을 보여주는 듯한 그래서 그런 흐름을 타고 가면 감정이 같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저는 약간 영상적으로는 시에 가까운 느낌이다. 시의 언어를 촬영으로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다른 영화에서 잘 못 느껴요. 왕가희 감독 영화는. 근데 여기에선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요. 저도 글을 이제 쓴 적이 있는데 그 페데리코 펠리니라는 그 감독이 영화는 이제 이야기의 단계를 넘어섰다. 영화는 이제 점점 시에 가까워질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는데요. 왕가희를 이제 일단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 사람은 영화를 시라고 생각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다 이제 소설로 받아들여요. 영화를 대부분의 감독들이. 예, 그래서 이야기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인물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그리고 인물 간의 갈등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더 집중해서 영화를 만들어가는 게 강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상업 영화들이나 할리우드식의 장르 영화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 중심으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지루해서 보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왕가희는 물론 인물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하는
감독이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중경삼림 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그 대본을 안 준다 그러잖아요. 예? 아침에 나오면 이제 현장에서 쪽 대본을 건네는 걸로 유명한 감독인데 원래 왕가희가 시나리오 작가도 하고 그랬었는데 완성된 대본을 갖고 있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그 촬영 날 이렇게 아침에 느끼는 느낌들 그런 이제 자기 감각에 굉장히 의존하는 감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나오면 쪽대본을 주고 배우들이 이제 아침에 와서야 도대체 뭘 연기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낸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왕가희는 굉장히 감각적인 감독이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논리적인 감독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인 감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영화를 읽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시가 문학에서도 궁극이지만 제가 볼 땐 촬영이나 편집 여기 촬영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도일 감독도 그렇지만 이제 영상에서도 그 촬영이나 편집에서 이 감성적이거나 시적인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제가 볼 땐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허진호 감독도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얘기를 되게 서정적으로 길게 풀잖아요. 그러니까는 시라는 것이 아주 응축된 단어를 쓰지만 굉장히 장면을 선명하게 드러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허진호 감독 봄날은 간다라든지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영화들을 떠올렸을 때 8월의 크리스마스 모두 다 사실은 뻔한 소재에다가 뻔한 공간에다가 하지만 그 장르를 떠올릴 때 한편의 서정시를 떠올리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저도 허진호 감독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리고 중경사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영화 중간에 보면 그 헤어진 후에 한참 후에 라디오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수리첸이 병에 기대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그 DJ가 오늘 뭐 일본에서 사업을 하시는 첸 씨가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신다면서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메이 양도 친구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는데 그 메이는 중경사님이 나오는 그 여자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약간 그러니까 패러디 아닌 패러디를 한 것 같아요. 겹치기 같은. 네, 그래서 약간 응답하라 시리즈에 보면은 성동일이 저기도 나왔다가 여기도 나왔다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조은지가 나왔던 편이 있고 뭐 고아라가 그러니까 예전 편에 있는 사람이 카메오로 나오거나 뭐 이렇게 연결성을 주는 화두들이 있는데 이 장면에서 제가 좀 웃음을 지었던 게 중경상님에 나오는 여자 배우가 여기에도 사연을 보냈고 여기 나오는 그 수리첸의 진짜 남편이 일본에서 메일을 보냈다, 문자를 보냈다 해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법을 쓰는데 되게 좀 재미있는 발상인데 그 라디오가 나오는 그 장면에서 수리첸의 그 벽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밀고 가거든요. 근데 밀고 갈 때 저희 지금 방송에서는 드라마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왼쪽하고 오른쪽 또는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다른 공간에 다른 인물들이 설정되어 있는데 카메라는 일상적으로 그냥 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펜을 밀고 들어가면 예전 같으면 스튜디오 같은 데를 건너가는 느낌인데 이거는 스튜디오가 아니라 인물과 인물을 건너간다거나 상황과 상황을 건너가는 느낌의 편집인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그냥 카메라가 쭉 가면 벽에 기댄 수리첸과 저쪽에 있는 남자 연결성이 전혀 없는데 하나의 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흘러간 누군가를 떠올리는 듯한 그래서 그런 편집도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긴 했는데 네 그런 편집도 지금은 흔하지만 아무나 못 쓰지만 예전엔 되게 드문 편집이거든요. 굉장히 감각적인 느낌 연결하면서도 분리가 돼 있으면서 그 편집으로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게 역시 감각적이고 좀 빠른 감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장면. 아니 비교가 딱 중경사님이랑 이거랑 두 개를 비교해도 속도의 감각도 너무나 다르고 찍는 기법도 되게 다르고 6년이라는 그래도 또 중경사님의 소재는 또 젊은이들의 뭔가 이렇게 또 활발한 사랑 얘기인데 단지 딱 6년 정도 차이인데 이렇게 또 다른 기법과 다른 내용으로 접근한 게 왕가희 감독이 되게 대단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보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람이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이런 영화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스토리도 그닥 없고 뭐 뻔해 보이는 그런 내용인데 편집 기법과 그다음 뭐 하여튼 뭐 슬로우 모션 어떤 색채감 이런 걸 다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만들다니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색채하면 이 영화에서는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그 호텔방에 휘날렸던 붉은 장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호텔방 그 복도를 그 좁은 양재를 만나기 위해서 걸어오는 그 장만옥과 와 그녀가 떠나고 난 빈 호텔 복도의 붉은 그 빛깔이 되게 인상 깊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 이 영화에서 가장 그 심볼처럼 유행하게 된 그 장만옥의 그 치파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정말 입는 모든 것이 다 정말 이 영화에서 치파오가 몇 번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니 이런 그것도 어려운 안 세봤는데. 아니 그걸 저는 세봤어요? 찾아보면 나옵니다. 아 찾으면 나와요? 네. 어디나? 대단한 정보를 네네네네. 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날짜가 둘이 이렇게 얘기 나눈 게 되게 짧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맨 처음에 처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다시 보니까 이 장면의 다음 장면 바뀌는 게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스토리를 좀 보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뭘로 구분하냐? 바로 치파오. 26번의 치파오를 갈아입게 되는 거. 치파오가 너무 예쁘게 나오죠 다. 예. 그래서 그 주변에 이웃 사람들이 막 궁시렁궁시렁 됐죠. 뒤에다 대고 수근수근 대죠. 뭐 저렇게 집에서까지 저렇게 차려입고 다니냐고, 그죠? 그러나 이 여자는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비서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치파오는요, 원래 이게 청나라의 전통 복장이에요. 아마 황제의 딸 이런 그 드라마들 보셨으면 아실 텐데 옛날에는 그냥 통짜였어요. 옷이. 그래서 소매도 헐렁헐렁하고 이 옷 자체가 굉장히 헐렁한 그냥 일자 통으로 입는 옷이거든요. 청나라의 군대를 세는 단위가 기예요. 깃발할 때 기. 그거를 치라고 읽어요. 파오는 이제 옷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 청나라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이제 치파오라고 불렀는데 그때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입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청나라가 망하고 20년대 30년대로 오면서 상하이에서 변화를 시작합니다. 이 옷이. 그래서 여성들이 주로 입기 시작하고 그 일자 통짜였던 이 옷이 점점 이제 이 줄어들어요. 그 뭐죠? 이 라인을 여성의 라인을 살려서 바디 라인을 살리는 방향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타이트하게 스키니진처럼 요새 스키니하게 완전히 이제 짤싹 달라붙어가지고 그것 자체로 어떤 여성들의 바디라인을 보여주는 그런 옷으로 진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반팔 소매도 나오고, 그리고 이 종아리부터 옆트임. 시작해서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옆트임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점점 30년대, 40년대로 갈수록 이 옆트임이 이제 점점 과감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거의 뭐 허벅지까지 이 옆이 트여지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진보라고 해야 되나?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치 옛날부터 입었던 그런 옷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바뀌는 거는 몇십 년 안 됐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이에서 여성들이 주로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홍콩으로도 건너와서 가장 중국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옷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진짜 너무 예뻤는데 이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께는 정말 볼 수 있는 영화의 어떤 관전 포인트? 그죠? 정말 그 장만옥의 1인 원맨 패션쇼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촬영 장면 자체가 그 계단을 올라오는 그 장면, 그 그래서. 국수통을 들고 올라오는 그 장면 자체가 런어웨이 같이 찍혔잖아요. 오늘 신여성이 약간 치파오 같은 걸 입고 오셨네. 네. 그러네요. 옆 팀이 없어서. 네. 그럼 뭐 자기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베트남의 아오자이라 그러죠. 네. 베트남의 아오자이, 그다음에 중국의 이 치파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여성성을 잘 드러내는 옷인데 아오자이보다 치파오가 훨씬 더 그런 측면이 강하죠. 우리 한복도 좀 이렇게 좀 찰싹 달라붙어 이렇게 변화했으면 한복은 애초에 좀 불가능했나?
한복은 아무튼 뭐. 펼치는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펼쳤을 때 네. 바닥을 뒤집는 바디라인을 가리는 가리는데 목적이 가리는 있는 거. 가렸지만 풀어헤쳤을 때 바닥에 그 넓게 예, 그렇군요. 그렇다는 네. 말이 있죠. 네. 그래서 저희도 뭐 그런 것들에 눈을 못 뜬 것은 아니다. 아니 네. 갑자기 치파오가 이뻤었던 게 바로 탕웨이 새끼도 아. 생각이 나고 막. 새끼. 어. 근데 탕웨이는 좀 얼굴이 약간 소녀상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귀엽고 약간 그런데 장만옥은 조금 느낌이 약간 그 성숙한.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사람을 이렇게 매혹하는 느낌의 눈빛이 약간 연기력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께 이 치파오 이 그 칸 영화제에서 여배우 시리즈를 할 때 이제 그 장만옥의 치파오 사진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스토리라인은 굉장히 단순하죠. 각자의 배우자의 이제 외도를 알게 돼서 그것을 인정할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서로를 위로하고 충고하고 막 하면서 결국엔 정이 들었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네킹콜의 음악 왕가이가 그 당시에 홍콩에서 엄청 유행했었다는 네킹콜의 음악 60년대를 막 휘저었다는 그 음악 키사스를 배경음악으로 쓴 거는 정말 탁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준경상님의 마마스 앤 파파스 캘리포니아 드림도 그 영화를 막 뒤덮을 만큼 강렬했는데 음악을 참 선곡하는 것도 능력자다. 왕가이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영화가 시에 가깝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그게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느냐 구체적인 어떤 서사의 전개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로는 저는 이미지에 집중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왕가이만의 어떤 독특한 이미지들이 많이 튀어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사운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독들마다 좀 다 다르죠 성향이. 사운드를 굉장히 민감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사운드는 이제 주로 BGM, 배경음악. BGM이 배경음악의 약자 아니겠습니까? 배경음악. BGM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들이 있고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감독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화권 영화 감독들 중에서는 장이모우 감독 같은 경우가 BGM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지아장커 같은 감독은 BGM을 거의 쓰지 않죠. 그 사람은 이제 거의 그냥 현실음으로 대체해서 배경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쓰지 않는 감독인데 뭐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왕가이 영화가 특히 이 화양연화가 시에 가깝다라고 말할 때 그 두 가지 요소 이미지와 사운드가 말씀하신 대로 아주 탁월하게 선정이 되고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100번 공감해요. 그러니까 이 사운드는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영상에서의 시적 감각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현장음이라고 불리우는 감독들이 동시녹음에서 아주 목숨을 거는 현장에서 따는 그런 소리도 무척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서사에 따라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면 허진호 감독의 봄날은 간다에서 그 유지태가 맡았던 그 역할 그 붐으로 이제 녹음을 따는 사람이잖아요. 오디오 사운드 감독으로.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현장음을 따는 그 사람의 이미지, 그 현장의 소리 이런 것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소리가 환원시키는 소리로 환원되는 그 장면들이 너무너무 강렬해서 마치 우리가 좋은 시를 읽으면은 그 시 한 줄을 탁 떠올리면서 이미지와 그 시가 주는 메시지를 막 곱씹잖아요. 근데 이 네킹콜의 키사스가 흐르는 그 장면이 너무 그런 시적 구절처럼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막 떠오르는 시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키사스가 무슨 말입니까? 하여튼 이 노래 뭐 그때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유행하고 저도 정말. 한때 막 그 핸드폰 그걸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뭐 그 멜로디 자체가 굉장히 네. 그 매혹적인 재즈죠. 그죠? 너무 네. 네킹콜 자체가 네. 정말 키사스가 아마도란 뜻이죠. 네 아마도 저도 그렇게 알고 아마도일 겁니다. 네. 이 섬 이름 같은데요. 아마도 많이 들었네.
와 역시 책사 아니 늘긴요. 책사님 아니십니까? 책 속에 길이 있고. 아마도 그러고 보니까 책 속에 없네. 김승희라는 시인이 썼던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라는 아. 시 제목이 생각나요. 아 그래요? 그 제목이 그래도 그래도라는 아마도 섬이 있다. 다 비슷하네.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음. 약간 희망적인 얘기인데 그 시집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아. 제가 오늘 준비한 시는 시를 뭘까요? 하나 준비했습니다. 너무나 이 화양연화가 이미지도 강하고 그 다음에 느낌에 봄날을 보내면서 제가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이 날이 4월의 거의 마지막 아닙니까? 끝자락. 그래서 이제 봄날이 본격적으로 이제 무르익어가면서 달력을 하나 넘기다가 달력에 써있던 시를 한 편 가져왔습니다. 이은규 시인의 속눈썹의 효능이라는 시예요. 제목은 좀 독특하지만 내용은 독특하네요. 좋습니다. 제가 한번 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로 헤어진 줄 모르고 헤어지는 것들이 있다. 가는 봄과 당신이라는 호칭, 가슴을 여미던 단추, 그리고 속눈썹 같은 것들. 돌려받은 책장 사이에서 만난 속눈썹. 눈에 밟힌다는 건 마음을 찌른다는 것. 건네준 사람의 것일까? 아니면 건네받은 사람. 온 곳을 모르므로 누구에게도 갈 수 없는 마음일 때 깜빡임의 습관을 잊고 초승달로 누운. 지난 봄을 펼치면 주문 같은 단어에 밑줄이 있고 이미 증오인 새 봄을 펼쳐도 속눈썹 하나 누워있을 뿐. 책장을 넘기는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은 출처 모를 기억만 떠나는 방법을 잊었다. 이런 시입니다. 네. 근데 이 첫 줄에 때로 헤어진 줄 모르고 헤어지는 것들이 있다. 이 표현이 정말 이 시의 압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 출판사에서 나온 시달력 4월의 시에 좀 올라 있어요. 근데 화양연화도 약간 그런 거 떠나는 방법을 잊은 출처 모를 기억들 뭐 이런 좋은 거. 이 두 분께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달력을요? 달력을 4월인데? 주시는 거예요? 달력은 안 팔고 시만 아 심한 뭘로? 네. 아 네. 사진으로. 고도월인데. 깨떡으로 보내드리는. 깨떡으로. 이들은 이 사람들은 헤어진 걸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 그러니까 저는 그 떠나는 방법을 잊은 거. 그러니까 누군가와 난 이 사랑이 끝났어. 우린 이제 헤어진 거야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게 마지막 장면에 그 씬이 그 캄보디아 씬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때까지 한 10년 이상이 흐른 시간에도 양조위가 그 남자 주인공이 차우죠, 차우. 주인공 네, 네. 이름이 네. 그 여인과의 기억을 못 떠나 보내가지고 그 구멍 속에 막 소리를 이렇게 막 혼자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진흙으로 봉인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도 그 헤어졌다, 사랑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는 조금 좀 다른 이제 느낌인데 여기가 이제 이 영화의 비밀은 이제 삭제된 장면들이 있어서 약간 마지막 장면에 대한 조금 아쉬움. 네 그런 게 있죠. 왜 이렇게 끝났을까? 남자는 진흙을 봉인하고 왜 혼자 캄보디아를 갔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이 헤어진 줄 모르고 헤어지는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헤어지긴 싫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은 떠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 시를 읽으면서 그 마지막 장면. 근데 현실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저는 많다고. 헤어지면 남자들은 별로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여자들은 뭔가 그럴 수 있지만 뭔가 그 자기 사랑에 대한 어떤 의뢰를 행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렇죠. 남자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잘. 근데 남자들이 원래 사랑을 잊는데 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오래 걸리죠. 그죠? 네. 마음의 방이 100개이기 때문에. 제 기억에 여자들은 하림의 노래처럼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금세 잊혀지는 경우를 제가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근데 다른 사랑이 오면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남자들은 오랫동안 그 지나간 사랑에 머물러 있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헤어짐의 시차가 다른 거죠. 그래서 여자는 이미 다른 열차에 올라탔지만 남자는 오랫동안 그 플랫폼에 남아 있거나 또는 그곳을 떠나서 어딘가를 향하고 있어도 아직 마음을 거기다 두고 있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긴 한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세레모니를 하냐? 세레모니를 하기는 이건 좀 굳이 세레모니를 하기까지는
근데 지금 아까 요 시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헤어지려고 해도 헤어진 것이다 아니다 한 게 물론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랑을 찾으면서 잊어버려지지. 그런데 뭔가 이렇게 모티브가 되는 것들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잖아. 뭐 어떤 장면들이 그럼 다시 또 떠오르잖아요. 그럼 결국 잊혀진 건 아니지 않나? 이런 거고. 뭐 굳이 네. 뭐 세레모니까지야. 세레머니는 상징적인 게 아니었을까요? 여기에선 영화에서 그 비밀을 그러니까 예를 비밀을 들면 묻어가고 싶다. 이거지. 정말 사랑했으면 정말 죽을 것처럼 사랑했으면 가능할 것 같아. 죽어처럼. 아 근데 요새 그런 죽을 것 같은 사랑이 있나? 그럼요. 있어요? 사랑은 어디서나. 내가 늙었구나. 있으려나? 아직 좋은 때 안 오셨나 봐요. 아직 화양연화가 안 왔어. 화양연화 다 지나간 것 같아. 네. 아유 100세 시대 참 슬프네요. 화양연화가 가슴이 안 뛰어. 화양연화가 한 번뿐일까요? 그러게요. 100세 시대에 한 두세 번이 오지 않을까요? 제2의 화양연화. 그럼요. 제2의 제3의 네, 꽃 같은 나이 한 3번 겪고 가야죠. 다른 식으로라도. 근데 하여튼 이 왕가희 감독은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랑 이야기를 굉장히 잘하는 감독. 그리고 사랑 이야기를 아주 멋들어지게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표현하는 감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가희 초기작들 뭐 예를 들면 열혈남아라든지 중경삼림이라든지 특히 뭐 동사서독 같은 경우는 무협 영화라고 많이 하지만 저는 무협을 가장한 멜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겉모습은 사실은 무협이라는 장르를 가져왔지만 실제로는 다 멜로물이에요. 무협일 것 같아서 안 봤는데 봐야 아니, 되겠네. 동사서독은 아니에요. 무협이라고 하긴 어려워요. 네, 느낌이. 네. 그래서 그 하여튼 멜로에 대해서는 하여튼 일가견이 있는. 그러나 저는 화양연화에서 그 얘기를 다 해버렸다 이제. 사실은 왕가희가. 그래서 화양연화가 왕가희 영화의 절정이고 클라이막스고 화양연화했다. 아이고. 화양연화였고 그 이후로는 왕가희가 이제 약간은 쇠락하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나온 영화가 2046이거든요. 2046인데 2046도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2046은 지금까지 자기가 만들었던 모든 영화를 다 한 영화에 넣어놓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46에 와서 이제 딱 다 모든 영화를 종합 선물 세트로 하나 만들어 놓고 거의 끝났다고 봐요. 그 이후에 영화를 하나만 더 고르라고 하면 단편 영화가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옴니버스로 만든 영화인데 그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하고 뭐 이렇게 3명이서 만든 영화인데 거기에 단편으로 들어간 영화가 더 핸드. 우리나라 말로는 그녀의 손길이라는 더 핸드. 네, 영화로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거 하나 정도 그것도 굉장히 이제 그 옷 만드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재단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그거가 좀 이렇게 좀 독특하고요. 그 이후의 영화들은 이제 왕가희의 시대는 뭐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간 거 아니냐. 근데 그 절정이 그 클라이막스가 화양연화였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왕가희의 새로운 스타일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걸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나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최후가 일대부 종사? 그거 아닌가요? 일대부 종사가 왕가희 아니에요? 일대부 종사 맞나? 일대종사. 일대종사? 네. 일대종사. 네. 저도 그러고 보니까 연문 이야기. 네. 네. 연문 이야기. 사실 화양연화나 중경사님 그 이전의 이야기들에서 보여진 그 왕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위로가 됐던 건 그런 것 같아요. 네가 결혼을 했든 직업이 뭐 부실하든 사회에서 좀 약자이든 사랑은 어떤 사람의 누구 것이든 다 귀하다. 가치가 있다. 전 그런 위로를 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거들떠보기 참 힘든 어떤 인물들의 사랑 이야기를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좋은 음악으로 많이 다독 이렇게 들여다봤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거리가 떨어진다라는 거 창작자로서 어떤 소재 어쩌면 본인이 겪었고 고민했던 것들이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꿍꿍이의 말씀처럼 거기에 다 소진이 됐고 우리가 왜 창작자들 왜 소설가들 보면 처음에 자기가 경험했고 가장 오랫동안 습작했던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가잖아요. 그리고서 끊임없이 세대를 가로지르면서 이제 창작을 하고 그러면 새로운 자기도 다른 것과 만나서 이렇게 진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점은 놓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왕가희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못 해봤지만 저도 사실 생각해보면 화양연화 이후로는 왕가희 영화를 많이 안 봤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전까지 영화는 아 정말 네 사랑이 어떤 사랑이든 네가 누구든 사랑은 언제나 값지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왕가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왕가희를 떠올리면 항상 좋은 음악과 좋은 이미지, 색깔, 어떤 그 가련할 수도 있고 비참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 달달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또 그 점에서 네 차이나는 기억나는 한 장면을 또 준비해 주신 우리 책사님. 아 뭐 어차피 다 같이 얘기할 건데 저는 차이나는 한 장면 포스터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다시 영화에 봤을 때도 그 택시 안에서 차우하고 수리첸하고의 이렇게 수리첸이 기대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고 아 정말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할 정도로 그 장면이 너무 예뻤고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는 이제 대사에서 계속 그렇게 큰 대사 없이 지나가지만 그 슬로우 모션과 함께 음악이 배경음악이 나오면서 사랑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다 느낌으로 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이 애달고 마음이 아파지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시간대를 보니까 1시간 9분대, 10분대 후반에 정도에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 배우자들이 다 어쨌든 바람을 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했던 멘트가 이제 기억에 남는데 거기보다도 이제 여기에서 나올 때는 그래서 뭐였지 갑자기 근데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찾다가 지금 그랬는데 이별 연습.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별 연습을 해야 된다고 양조위가 장만왕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담벼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담벼락에서 장면. 그리고 나서 장만옥이 기대고 펑펑 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끝에서는 택시 타는 장면에서 나오는데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여기서 너무 애절함이 확 느껴졌던 거. 예. 광동어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구나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이 영화 보면서. 사실은 광동어도 굉장히 시끄러운 말이거든요. 모든 중국어는 다 시끄러워요. 그런데 광동어는 특히 이제 표준 중국어가 성조가 4개밖에 없는데 광동어는 9개나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이제 엄청 심한데 이 사람들 둘이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못 알아듣지만 알아듣진 못하지만 하여튼 광동어가 참 아름다운 말이구나. 우리가 프랑스어 이렇게 멋있는 거죠. 멋있게 하면 아주 뭐랄까 이렇게 좀 매력적인 것처럼 광동어도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거를 저는 이 영화 보고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광동어를 배워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잠깐 있었어요. 이 또 양조위가 중저음이잖아, 딱. 양조위는 정말 예술이죠. 네. 어떤 역을 맡아도. 뭐라고 했는지 중국어로 참 궁금한데 그거를. 그래서 광동어여서 잘 네. 모르겠어요. 여전히 광동어를 못 배우신 거군요. 아직 못 배웠지. 우리 17년째. 자영업도 안 되잖아요. 자영업도 모르는데. 자영업도. 자막 달리고 봐야 되잖아. 근데 이 장면에 대한 참 느낌이 저는 그 장면 기억에 나요. 그래서 이별을 연습하려고 둘이 무슨 터널 굴다리 같은 데 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우리 이제 더 이상 뭐 안 되겠어요 하면서 대사를 주고받으면서 연습을 하다가 자 나는 뭐 이제 각자 갑시다 하면서 양조위가 가니까 여자가 막 엄청 울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장만옥의 마음이 딱 드러나는 장면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린 달라요. 뭐 우린 그들과 달라요. 그러면서 일상을 유지하고 거리를 유지하고 굉장히 그 치파오를 곱게 입으면서 왔다 갔다 표정도 굉장히 일정한 표정을 짓잖아요. 근데 딱 거기서 울음을 터뜨리는 걸 보고서 이 여자가 저 남자를 생각보다 엄청 좋아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면서 약간 뭐랄까 카타르시스 같은 거 조금 그 앞전까지 되게 눌려져 있고 되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만 보여줬던 건데 여자가 딱 오는 걸 보니까 난 당신과 헤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느낌 헤어지기 싫어요. 딱 그러니까 어떤 말보다도 강렬한 우린 달라요. 맨날 계속 얘기하다가 우린 그들과 달라야 돼요. 막 계속 그러다가 그 막 어깨 막 흐느끼니까
사실은 그 장면에서 야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랑. 그게 사랑이구나. 마치 뭔가 이렇게 스며들듯이 이렇게 노을이나 물에 이렇게 흡수되듯이 퐁 이렇게 막 천천히 물이 들어서 결국엔 발을 빼지 못하게 되는 마음 뭐 이런 거 되게 좀 그 장면 되게 그렇게 느낌이 왔었어요. 가슴 아프죠. 아유, 좀 이렇게 절제스럽게 영화가 진행되잖아요. 계속. 우는 장면으로 네, 그냥 우는 장면으로 하나 확 바뀔 수 있는 어. 감동은 온 것 같아요. 구구절절 말하지 네. 않고 매달리지 않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양조위가 더 오랫동안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 봉인을 할 만큼 캄보디아까지 갔는데. 강렬했으나 거기서는 막 연습도 하자고 그러고 내가 먼저 가겠어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여자를 좋아했으면 저렇게 아니 그래서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양조위한테 더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됐는데 그 양조위가 이제 에디터잖아요. 예. 그 신문사 신문사 편집부에서 편집. 이제 일하는 사람인데 뭐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서 그 자기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우죠. 이거 그죠? 장면. 네, 그 담배 연기가 이렇게 스크린에 이렇게 쫙 올라가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자기의 고민과 맞아요. 막 걱정과 염려와 그리움과 뭐 사랑과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섞여서 이렇게 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 연기 속에, 그죠?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장면이 제일 생각나요. 맞아 하여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온갖 복잡한 마음들이 그 담배 연기 속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게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요 장면이요. 호금전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홍콩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다가 홍콩에서 쇼브라더스랑 잘 맞지 않아가지고 1960년대 초반에 대만으로 와서 영화를 하나 찍는데요. 그 영화가 이제 이 호금전 감독의 아주 불세출의 명작인데 협녀라는 영화를 찍습니다. 협녀. 근데 이 호금전은 완전히 영화를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협 영화라 할지라도 예술적으로 찍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 편 영화 찍는데 몇 년씩 걸리고 이래요. 근데 이 호금전 감독이 협녀를 비롯해서 이 자기 작품에서 주로 썼던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른바 드라이 아이스 효과예요. 이건 뭐냐면 서양의 그림은 캔버스 안에 모든 물감이 다 들어가죠. 비어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무슨 색이 하얀색이라도 칠해야 되는 거잖아요. 덧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동양화는 캔버스가 있으면 비어있죠. 화선지가. 네. 그래서 남겨두는 여백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영화도 일종의 그림이라고 하면 스크린이 그림이라고 하면 그렇게 서양화처럼 온 스크린이 다 색깔로 채워져 있는 거가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동양화적인 어떤 기법들을 연출해내기 위해서 일부러 여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백을 하얀색으로 만들어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드라이 아이스를 피웁니다. 무협 영화에서.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가 이렇게 착 피어오르면서 그 흰 여백들이 생겨나거든요. 이걸 이제 일종의 이제 동양적인 전통과 영화적인 기법을 이제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이런 시도들을 하는데 요걸 이제 나중에 서극 같은 사람이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서극은 주로 이제 드라이 아이스보다는 먼지, 흙먼지 뭐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뿜어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 담배 연기 장면이 바로 그런 식의 어떤 그 동양화적 기법을 보여주는 아주 그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호금전 같은 그 자기보다 윗세대 선배 감독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라고 읽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완전 그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처음 듣는. 전혀 네, 흥미롭지 않은 그건 톤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믿을 수가 없네. 아니 너무 놀래서.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 왜냐하면은 거였구나 이러면서. 예전에 제가 이제 다른 작업을 할 때 그 시각 디자인 전공하셨었던지 동양어를 전공하셨는데 디지털로 이제 스무 그래픽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한글 관련 이제 무슨 다큐를 하면서 그런 거를 의뢰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화면에 공기가 흘러야 되고, 화면에 공기가 흐르게 한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여백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고 하면서
스무카를 그려서 그거를 이제 디지털 그래픽으로 하면서 여백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제 연기 같은 거 뭔가 비슷한 것들을 효과를 20개 번짐으로 막 만들어내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담배 피우는 장면 참 인상 깊죠. 저는 사랑의 고뇌, 뭐 사랑해주는 어떤 막막함과 고통 예전에 제 후배가 깊은 사랑에서 한번 헤어져서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저 서울에서 떨어진 있던 저희 집에 한번 왔었어요. 제가 되게 아끼는 여자 후배였는데 뭐 헤어졌으니까 이제 밥 먹고 서로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를 버스 정류장에 이제 데려다 주러 가는데 우연히 그 친구의 손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손등에 여백이 하나도 없이 칼자국이 남아 있는 거예요. 왜? 거의 0.5mm 그 길이로 손등을 다 긁은 거예요. 너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이별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혼자 견디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손등에다 자국을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손을 보는데 그 손등을 쳐다보는데 제가 한 오랫동안 지켜봤던 후배인데 걔 마음이 그 손등에 탁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구나. 내가 그냥 그렇게 하면서 너무 그 얘기를 깊이 하면은 얘기가 너무 슬퍼질까봐 그러고 나서 보내긴 했는데 이런 어떤 자기가 혼자서 어떤 사랑의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견뎌내는 고통 그런 걸 이미지로 이렇게 각인시키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마 양조위 감독, 왕가희 감독만의 또 노하우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거나 경험하지 않으면 참 각인시키기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저도 그 장면이 되게 오랫동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참 100마디 말보다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하는 말보다 그런 이미지 너무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있죠. 답답하다 뭐 이런 거. 양조위 그런 장면도 보니까 그 장면이 딱 떠오르네요. 네, 이미지가. 왕가희가 실제로 아마 그런 경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그 사랑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되게 그런 감성적이고 느낌이, 그 맨날 선글라스 끼고 다니잖아요. 제가 한번 만났어요. 왕가희. 오. 어디 해외 영화제 잠깐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갔다가 딱 보니까 저기서 왕가희가 오더라고. 그래서 왕가희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주변에. 안 되겠다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내가 그래가지고 내 쪽으로 가까이 오길래 내가 얼른 달려가가지고 여기 잠깐 보시라고 그래갖고 내가 사진을 딱 찍었지 셀카로. 그 사진 어디 있어요 지금도. 근데 사진이 딱 한 3초 만났거든요. 근데 너무 친한 척하면서 나온 거예요 사진이. 세상에. 그래서 내가 많이 팔고 다니지. 나 왕가희랑 친하다고. 이 배경은 못 들어봤어요. 근데 키도 굉장히... 엄청 커요. 키도 크고 늘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동그란 거. 그러니까 엄청난 그 스타일리스트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말. 중경상립 찍고 그 6년 만에 요런 영화가 나오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원래 경험과 뭔가 이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진짜 왕가희에게 많은 감성의 빚을 지고 있는 세대로서 왕가희 감독이 이제 생이 다하기 전에 꼭 한번 멋진 또 황혼의 화양연화가 꼭 나오기를. 60대 화양연화. 네. 아니 오히려 예전에 그 주성치 감독의 미인어 할 때는 주성치가 왜 이러나 뭐 이런 주성치는 늙었다 막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꿍꿍이께서. 그래서 그때 좀 슬펐는데 그때 주성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주성치가 실제로 자기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영화를 그렇게 만들기는 힘이 좀 딸린다고 하는 걸 보고 너무 슬프다라고 생각했는데 왕가희 감독처럼 이렇게 좀 감성적이고 사랑에 좀 예민한 사람들은 여전히 뭔가를 꿈꾸고 있지 않을까? 뭔가 또 새로운 사랑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 가능하겠죠? 오늘 잠깐 시간 있습니까? 제가 바람이 주제이기 때문에 바람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나 준비했는데 나중에 편집해다 자르셔도 되고 하세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쪽 집안이 다 바람 피우는 얘기잖아요. 네. 남자도 바람을 피우고 아내도 바람을 피우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각자의 파트너를 데리고 이제 호텔을 갔어요. 호텔 갔는데 나오다가 둘이 쌍쌍으로 또 딱 마주친 거예요. 호텔 문 앞에서. 자, 남편이 이겼겠습니까?
아내가 겪겠습니까? 그 상황을 안 해? 어떻게 해? 참.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너무 다른 거죠. 딱 맞닥뜨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둘이 처음에 딱 당황했는데 아내가 자기 옆에 있던 자기 파트너 남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김영사 저 사람이야 잡아. 그래서 부인이 아내가 이긴 거예요. 와, 정말 머리 좋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고 먹으니까. 그건 정말 경험이 많아서 갖은 각본을 써가지고 나온 답일 것 같아. 저는 정말 그런 순발력이 너무 부러워요. 바람과 연관돼 중국 얘기일 줄 알았어요. 저도 어쩜 역시. 좋아. 꿍꿍이야. 아니 그러고 보니까 역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다운 때는 바람을 피울 때라는 얘기인가요? 오늘의 결론은? 아니면 근데 나는 왜 이걸 화양연화라 지었는지. 그 아까 맨 처음에 초반이 그런 거였거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한쪽은 굉장히 힘든 건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그게 있었는데요. 우리가 참 인생에서 꽃다운 시절, 정말 아름다운 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연이라든지 뭐 시절 인연 영화도 있지만 인연이거나 한 때를 이야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요 사람이 언젠가 한 번은 온다. 가장 꽃다울 때가. 그런데 그 가장 꽃다울 때를 어떤 사람은 유치원 때 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대 때 그 가장 자기의 인생의 화려한 때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대 때 그런 맞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0대, 50대, 60대가 돼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나한테 꽃다운 때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만들어가면 될 것 같고,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이 지나간 걸로 치고 이제 살아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온다고 생각해요. 꼭 자기 인생의 가장 화려할 때. 물론 그걸 누가 이제 평가해 줄 수는 없지만 자기 스스로가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고. 그럼 할 수 없고요. 내가 죽을 때 돼야지 알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럴까요? 저는 계속 계속 추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럼 아직 안 온 거야? 신여성은 아직 안 온 거야. 근데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쟤는 정말 인생의 꽃다운 때를 유치원에서 보냈구나. 그 이후에 삶이 안 풀리는 사람들 있잖아. 계속. 유치원보다 못한. 어떻게 꿍꿍이는 지나간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나도 안 왔다고 생각해. 그러시구나. 그러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분은 가장 꽃다운 때를 최근 3년 동안 보내시고 맞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다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럴 때 본인은 또 아직 안 왔다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 아직 안 왔어요. 네. 아직 안 왔군요. 그러면 뭐 이제 저희에게 화양연화는 아직 안 온 걸로 이야기를 하고, 이 영화 화양연화에서 화양연화 아름다운 시절의 한때를 이제 그 한겨레 취재기자 신의 11 GPL도 했었던 이화정이라는 기자가 썼던 글에 제가 이것도 괜찮은 해석이라고 생각한 게, 화양연화의 정조 또는 이런 분위기는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미끄러진 사랑, 즉 헤어짐에서 이것의 의미가 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써서 슬라이딩 러브. 네,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를 뜻하는 이 영화 제목이 이 두 주인공에게는 가장 불행한 한때가 될 수도 있게 된 역설적인 상황이다. 뭐 이렇게 썼는데 이걸도 저는 동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아직 안 왔다니 그것도 위안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아름다운 한때와는 좀 안 어울리잖아요. 이 영화가 역설적인 거잖아요. 뭐. 그래서 인생이 원래.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조사해봤을 때 꽃다운 한때 말고 또 다른 뜻으로 그냥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순간. 이 의미도 의역이고. 의역으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맞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순간이 좋으네요. 네. 그게 이 영화에서 그런 그 느낌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은 그때뿐인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In the Mood for Love인데 저는 이 무드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양이란 말, 연화라는 말도 다 좋지만 무드, 온 시집의 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시도 있고 신영철의 느낌의 공동체라는 제목처럼 이 분위기,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영감을 주기도 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강렬한 걸 주는 게 그게 뭐냐면 대단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때 그 분위기가 우리에게 줬었던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게 일종의 자극인데 사람이 불안정할 때 굉장히 그런 자극을 받거든요. 이게 약간의 두려움과 설레임과 이런 것들은 다 불안정성의 징표거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그 unstable하다 그러죠.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놀이동산에 가서 땡땡 월드에 가서 놀이기구 탈 때 보세요. 얼마나 그 자극이 강합니까? 그래서 막 불안하면서도 스릴 타려고 하고 탈까 말까 막 고민하고 이런 그 느낌을 사람들이 이제 기억하는 거거든요. 아무 일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을 때 그런 느낌 안 듭니다. 응? 그런데 이 불확정성, 그 내가 내 존재의 어떤 불확정성, 불안정성을 느끼고 있을 때 사실은 인간은 가장 큰 자극을 자기가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은 사랑할 것 같고 사랑을 빠지면 또 헤어질 것 같고 막 이런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내 앞에 뭔가 나타나 있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굉장히 그런데 그런 느낌에 이제 빠져드는 거죠. 그런 자극에 빠져드는 거죠. 그 완전히 내 여자가 됐다. 이건 재미없어요. 네, 그렇죠. 완전히 내 남자 됐다. 그리고 남편을 뭐 보고 싶습니까?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누구한테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아놓은 물고기 갑자기 이거 생각나지? 허공에 대고 얘기한 겁니다. 불확정성 하니까 딱 와요. 왜냐하면 이 무드 폴 러브라는 거, 이 무드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런 몽환, 불확정성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선택과 이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기로 그런 갈림길 이런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왕가의 영화는 계속 이 존재의 불확정성을 맞아. 문제 삼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래요. 그런데 이 존재의 불확정성을 조금이나마 이제 그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왕가이가 택하는 게 뭐냐면 유사 가족이에요. 유사 가족, 소이도 패밀리.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가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경삼림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아비정전도 그렇고 또 뭡니까 열혈남마도 그렇고 거기 보면 그냥 뭐 오빠라고 해, 뭐 누나라고 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라든지 또 의붓 엄마를 찾아가는 이야기라든지 가족들이 아닌데 가족인 것 같은 관계들로 자꾸 사람들을 묶어줘요. 왕가이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화양연화도 부부가 아닌데 부부 연인인 것처럼 묶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드러나는 그 불안정성과 불확정성을 어떻게 보면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라는 공간이 굉장히 마음을 어디다 한 곳에 두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떠돌아다니는 마음의 자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어느 신체로부터 발생은 됐는데 갈 곳이 없는 감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자리를 찾아주는 느낌? 그래, 그 정답은 아니어도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거처는 가능하다. 그래서 마음의 거처를 좀 만들어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아비정전도 그랬고,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완벽하다, 완결하다, 완성된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일시적이든 부서진 것이든 그 마음의 어떤 거처를 잠깐 마련해주고 싶은 간절함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싶은 감독의 의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확정성 굉장히 인상 깊은. 네. 그 단어 딱 네네. 말씀하니까 진짜 영화 내내 보면서 그런 느낌으로 봤잖아요. 그러네요. 나는 그 불안감을 끝에 결국 하나 해소해줬던 게 울음과 결국 끝에 가서 겨우 한 게 손잡은 거밖에 없잖아요. 둘의 사랑 얘기도 네네. 그거 하나까지 가기가 계속 그 사이에서의 둘의 관계를 불안불안하면서 막 초조하게 시계초 저는 네. 시계 초침이 계속 나오잖아요. 중간중간에. 이런 것도 어떤 그 갈등을 좀 그렇게 더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단에서 이렇게 둘이 미묘하게 말 때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장면들이거든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담배 연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형체가 없는 이제 불확정적인 이미지들이고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로 이제 왕가이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나 너 좋아해라고 하는 말을 직접 못 하죠. 처음에는. 근데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지만 상대방도 아마 눈치는 챘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밀당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이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신경 쓰고 어떻게 반응할까? 그치. 그 상황이 이제 제일 좋은 상황 아닌가요? 힘들면서도 또 지나고 나면 좋을 때지. 지나고 나면. 예? 예. 지나고 나면. 근데 이제 사귄 지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렇게 만나서 싸우고 이러면 이제 네, 가족이죠. 그러니까 힘들어지잖아. 예. 아유. 그때 누구나가 다 겪었을 법한 사랑의 초기. 네. 그 지점의 어떤 정서들을 극대화해서 만들어 놓은 영화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어쨌든 그 사랑이 슬퍼지는 그러네. 거는 확정적인 것. 특히 권력적인 관계가 확정적이 되는 것. 저는 그게 되게 슬픈 것 같은데 여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네, 그 삭제된 장면에 조금 더 그래서 확정적인 것으로 보일 것 같은 장면들이 삭제가 됐다라는 후문이 있죠. 그래서 삭제된 장면을 감독판을 봤던 이제 기자라든지 다른 이제 그 평론가들의 이야기에서 둘이 조금 더 뭐 육체적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세월이 흘렀을 때 미련을 좀 보여주는 그런 지켜보는 좀 더 장면들을 삭제하게 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확정성에 대한 그런가 보다 정말. 네. 조금 더 시적으로 표현해서 조금 더 감정이입을 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쉬운 건 마지막에 장만옥이 똑같이 캄보디아에 있었던 거는 그냥 살려둬도 되지 않았을까. 더 좋은 여운을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을. 나는 이래서 이 영화가 답답한 거 아니야? 막 이래서. 네, 조금 더 열어놨어도 됐는데 너무 답답하게 가둔 느낌도 한편 났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끝내는 겁니까? 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유부남과 유부녀들은 네. 넥타이와 핸드백을 조심해라. 넥타이와 핸드백 때문에 눈치채게 됐잖아요. 자기 남편이랑 똑같은 넥타이를 하고 있고 자기 와이프랑 똑같은 핸드백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바람을 필 때는 남편한테 사줬던 넥타이랑 다른 넥타이를 사줘라. 네.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꿍꿍이다운 한마디였습니다. 네, 그 정도로 그러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넥타이를 사준 적이 없는데. 어. 그럼 괜찮은 거네. 네, 괜찮은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책사님의 한마디. 마지막 영화 추천? 네, 추천평도 좋고 김영사를 떠올리셔서 김영사 위기의 순간에 김영사를 불러. 이제 분위기가 글로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화양연화를. 근데 늘 비슷한 소재가 늘 나의 현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끌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소설 속에서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이걸 보면서 다시 새롭게 떠올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는 물론 이보다 더 진보적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며칠 한 3, 4일 있었던 사랑으로 죽기 직전에 이제 얘기할 수. 그래도 그냥 그거를 보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냥 그래도 죽기 직전에 밝혔던 게 나는 더 좋았다라 생각을 하면서 얘보다는 덜 답답한 느낌의 나는 소설로 생각이 나고 그냥 그런 소설 읽은 느낌이 똑같이 생각은 났어요. 네. 거기 메릴 스트립이 연기를 잘하긴 했지만 네. 저도 책을 추천해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네. 정말 책이 상상력을 자극하죠. 네. 영화는 보진 않았는데 메디슨 카운티 다리가 이쁘게 생겼습니까? 다리 또 유머잖아.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 다리는 잘 뻗었는데 메릴 스트립의 얼굴이 네. 모습이 안 어쩌면 발음이 그 다리와 그 다리가 같을까? 막 이러면서. 다리는 늘씬했지만 네, 저는 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풋사랑이든 짝사랑이든 가슴 아픈 사랑이든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마음이 헛헛한 날 한번 꺼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한때입니다. 한때. 별거 아니다. 네, 인생의 한때. 저는 김영사를 배웠습니다. 오늘 정말 저는 가장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김영사가 있다면 그런 걸 배우려면 어디서 배워야 돼요? 네, 학원 등록하세요. 네. 네. 어느 아카데미로 가야 될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같이 가요. 네, 차이나는 무비 오늘 화양연화편. 네, 정말 재밌고 알찬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에게 늘 차이나는 한마디를 알려줬던 자영업이 없는 관계로 네, 중국어 따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무비!